제1화 0.3초의 공백. 낡은 건물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고요한 발소리는 스산하게 들렸다. 그 끝에 걸린 이한 데이터 복구라는 간판은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기계음과 수백 개 하드디스크가 내뿜는 미세한 진동이 피부에 닿았다. 그 무채색의 공간 한가운데 이한이 앉아 있었다. 그는 모니터 속을 유령처럼 떠도는 텍스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기 이한 씨라고 계시나요? 경찰 포렌식으로도 안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침묵을 깨고 들어온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한은 시선을 모니터에 고정한 채 작게 목례만 건넸다. 여자는 절박하게 스마트폰 하나를 내밀었다. 사고로 죽은 동생의 유품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고라고만 하는데,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어요. 제발, 이 안의 영상 좀 살려주세요. 이한은 천천히 폰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막힘이 없었다. 기계가 하는 일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이한의 목소리는 낮고 덤덤했다. 경찰 장비는 규정 밖의 데이터는 취급하지 않거든요. 전 그냥 남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기록들 사이에서 길을 좀 잘 찾는 편일 뿐입니다. 너무 기대는 마세요. 그가 리더기에 폰을 연결하자 모니터 위로 깨진 영상 파일이 떠올랐다. 지독한 노이즈와 비명 섞인 빗소리뿐인 죽은 데이터였다. 하지만 이한의 눈이 가늘어지는 순간 세상이 변했다. 하이퍼타임. 그의 뇌가 폭발적인 연산을 시작하자 주변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먹먹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태엽 감기는 소리처럼 길게 늘어졌다. 일반인에게는 찰나에 불과한 0.1초의 프레임들이 이한에게는 수만 개의 정보 조각으로 쪼개져 쏟아졌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해. 숨기는 건 인간이지. 그는 노이즈의 숲을 헤치고 단 하나의 모순을 찾아냈다. 영상은 끊겼지만 기기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뱉은 짧은 숨결. 사고는 아니네요. 이한이 하이퍼타임에서 깨어나며 나직이 말했다. 여자의 눈이 커졌다. 동생분 폰에 낯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0.3초 동안 아주 가까이 있었던 기기가 있네요. 박 팀장님의 무선 이어폰입니다. 네. 하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는데, 기록상으론 그렇습니다. 박 팀장님의 이어폰이 동생분 폰에 짧은 흔적을 남겼거든요. 아주 잠깐이지만요. 이한은 침착하게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여보세요? 기록을 지우실 때 이어폰 신호는 깜빡하셨더군요. 이한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다. 그저 서늘한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0.3초. 당신의 결백이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거친 호흡음이 수화기를 타고 흐르다 툭 끊겼다. 이한은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경찰에 전송한 뒤였다. 잠시 후 찾아온 강 형사가 이한의 어깨를 툭 쳤다. 이한 자네 아니었으면 또 미제될 뻔했어. 전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한은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가 앉았다. 사람들은 떠났고 공간은 다시 기계적인 고요로 채워졌다. 그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반피를 내다보았다. 화면 한 구석,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형의 실종 당시 암호 조각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한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아주 작게 읊조렸다. 형, 오늘은 한 조각 찾았네. 그의 낡은 간판 불빛만이 비 내리는 도심의 어둠 속에 외롭게 남아있었다. 제2화 스마트홈의 유령. 창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하얀 어둠 속에 묻어버릴 듯 무거운 눈이었다. 이한의 사무실은 거대한 서버실의 내부처럼 차가운 푸른빛으로 가득 찼다. 창문에 소리 없이 쌓이는 눈송이들은 일정한 비트처럼 고요를 자극했고 이한은 그 정적조차 데이터의 흐름으로 느끼며 모니터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문이 열렸다. 코트깃에 쌓인 눈을 털어내지도 못한 채 남자 민석이 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초점을 잃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가방에서 기기들을 꺼내놓았다. 안에 서연의 스마트워치 그리고 집안 전체를 통제하던 스마트홈 허브였다. 사고라고 합니다. 경찰도 보험사도. 욕실 바닥이 미끄러웠던 탓이래요. 민석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듯 갈라져 있었다.
사고 당시 아내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현재 뇌사 상태였다. 단서라곤 사고 직전 아내가 남긴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라는 짧은 메시지뿐.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홈캠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고 외부 침입 흔적조차 없었다. 위하는 말없이 장비를 연결했다. 곧이어 검은 화면 위로 형광색 텍스트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집 안의 기계들이 몰래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의 기록이었다. 기계는 인간처럼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진실을 숨겨줄 뿐이죠. 위한의 시선이 수만 줄의 코드 사이를 유령처럼 유영했다. 위한은 텍스트 데이터와 스마트홈의 전압 변화 그래프를 겹쳐보았다. 이상하군요. 11시 12분 거실 전등은 꺼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력 사용량은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명은 꺼졌는데 전기는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 시스템을 속여 전압만 낮춘 겁니다. 아내분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만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이한 씨 무서우면 현관으로 뛰쳐나가거나 안방으로 숨어야지 왜 하필 그 좁은 욕실로 도망친 건가요? 밖에는 저렇게 눈이 내려서 화냈을 텐데. 위하는 화면 속 스마트홈의 평면도를 띄우며 차갑게 대답했다. 범인이 아내분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심리적인 사육이었어요. 위한의 손가락이 움직이자 로그 분석 결과가 시각화되었다. 밤 11시 10분 범인은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다시 현관으로. 마치 누군가 아내분을 향해 다가가는 것처럼 조명을 하나씩 천천히 꺼뜨리며 어둠을 몰고 갔습니다. 동시에 현관 도어락에서는 계속해서 비밀번호 오류 경고음을 울리게 했죠. 창밖엔 하얀 눈이 내려 화냈을지 모르지만 실내 아내분 입장에서는 현관문 바로 너머에 누군가 서서 번호를 누르고 있다고 믿게 만든 겁니다. 위한의 눈이 더욱 깊게 가라앉았다. 칠흑 같은 실내에서 유일하게 센서 등이 밝게 켜져 있던 곳이 바로 욕실이었습니다. 인간은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빛을 향해 움직이는 회광성을 보입니다. 범인은 어둠으로 벽을 만들고 오직 욕실 조명만을 남겨 아내분을 유인한 겁니다. 안쪽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그 가장 안전해 보이는 요새가 사실은 범인이 설계한 처형장이었던 셈이죠. 위한은 이제 홈캠 영상 데이터에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화면은 너무나 완벽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욕실로 뛰어가는 모습조차 당기지 않은 평화롭고 정지된 거실의 풍경. 위한의 뇌가 하이퍼타임에 진입했다. 세상의 시계가 멈추고 초당 60프레임의 영상이 수조개의 픽셀 조각으로 분해되어 허공에 부유했다. 그는 11시 14분 58초 구간을 붙잡았다. 0.001초 단위로 영상을 늘리자 완벽해 보이던 화면 구석에서 미세한 떨림이 발생했다. 영상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찰나 이전 데이터가 채 지워지지 않아 픽셀이 계단처럼 뭉개지는 렌더링 오류였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덮어 씌우는 루프 조작의 흔적. 그 0.3초의 균열 사이로 화면 구석에 기괴하게 일그러진 범인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위한은 오류가 발생한 시점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경로를 역추적했다. 범인의 고유기기 식별 번호가 암호화된 채 숨겨져 있었다. 주소지는 민석의 사수인 보안 전문가 진우의 컴퓨터였다. 진우는 아내 서연이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미리 과열시켜둔 욕실. 바닥 난방과 냉방 시스템을 충돌시켜 타일 위에 치명적인 수막을 형성했다. 팥같은 눈이 쌓여 영하의 날씨였지만 욕실 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습기와 물기 때문에 얼음판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이하는 그를 대신해 경찰에 복구된 로그 파일을 전송했다.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기를 포기할 뿐이죠. 민석이 떠난 뒤 이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창밖엔 여전히 소리 없는 눈이 쌓이고 있었다. 이하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다. 세상은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지만 낡은 센터의 푸른 모니터. 빛은 진실을 삼키려는 어둠 속에서 더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사고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아내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었고 현재 뇌사 상태였다. 단서라곤 사고 직전 아내가 남긴 누가 보고 텍스트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몰래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의 기록이었다.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진실을 숨겨줄 뿐이죠. 그 사이를 유령처럼 유영했다.
하나씩 천천히 꺼뜨리며 어둠을 몰고 갔습니다. 창밖엔 하얀 눈이 내려 환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극한의 공포 상황에서 빛을, 안쪽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그 가장 안전에 설계한 처형장이었던 셈이죠. 범인의 고유키기 식별 번호가 암호화된 채 숨겨져 있었다. 타일 위에 치명적인 수막을 형성했다.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제3화 침묵하는 요양원 지하방의 목격자. 세상은 온통 하얀 침묵에 잠겨있다. 쏟아지는 눈은 차바퀴 흔적조차 지워버릴 만큼 매서웠고 이 안의 사무실 창가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다. 정막을 깨고 문을 두드린 이는 인근 늘봄 요양원의 직원 현우. 그의 외투에는 털어내지 못한 눈이 가득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노인의 단순 실종이라며 수사를 종결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현우는 할아버지를 직접 모시기 위해 요양원에 취직할 만큼 지극정성인 손자였다. 하지만 그의 간절함과 달리 요양원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할아버지의 행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상태였다. 미하는 현우와 함께 요양원 관제실로 향했다. 화면 속 폭도는 평화롭기 그지없다. 현우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허탈하게 말한다. 이미 경찰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입 기록이 정상이고 CCTV 영상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며 할아버지가 사각지대로 빠져나가 배회하는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어요. 경찰은 기계가 기록하지 않은 사건은 믿지 않더군요. 미하는 말없이 장비를 연결해 요양원 메인 서버의 심부로 파고든다. 경찰은 기록의 푸제를 믿었지만 저는 그 푸제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기계보다 뛰어난 인간은 기계에게 거짓을 가르치거든요. 경찰이 본 건 범인이 설계한 완벽한 가짜 평화일 뿐입니다. 미하는 서버의 전력 부하 데이터를 살핀다. 새벽 2시 10분 아무 움직임이 없어야 할 시간에 CPU 온도가 급상승했다. 범인은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노인만을 골라 지워버리는 실시간 마스킹 기술을 썼군요. 화면을 다시 그리느라 컴퓨터가 비명을 지른 흔적입니다. 경찰은 영상만 봤지만 저는 이 기계의 비명 소리를 추적할 겁니다. 미하의 눈이 가늘어지며 하이퍼타임. 수족의 입자로 분해된 영상 속에서 미하는 바닥 타일을 훑는다. 찾았다. 0.3초의 균열. 복도 센서 등은 휠체어가 지나갈 때 바닥 타일에 미세한 굴절광을 남깁니다. 범인은 노인의 모습은 지웠지만 휠체어 바퀴가 타일에 반사시킨 0.001%의 명암 차이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다. 미한이 그 찰나의 광원을 역계산해 픽셀을 복구하자 공중에 떠있는 듯한 휠체어 잔상과 그 뒤를 밀고 가는 전산 실장 강석의 모습이 드러났다. 미한은 강석의 개인 서버를 역추적해 할아버지가 갇힌 지하 비밀방을 찾았다. 관제실 스피커를 통해 강석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린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도록 설계한 내 완벽한 수식을 내가 찾아내다니. 하지만 그 노인이 알고 있다고 해도 증거가 있나?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경찰은 믿지 않아. 미한이 차갑게 일갈합니다. 아니, 당신은 할아버지가 목격자라서 가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현우 씨에게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사건 당일 밤 할아버지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폭도를 배회하다가 당신과 원장이 약값을 빼돌리고 가짜 약을 채워 넣는 걸 보셨더군.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두고 입을 막으려 했겠지만 당신이 지운 픽셀 속에 당신의 범죄 증거가 고스란히 남았어. 모든 게 끝장날까 두려웠던 강석은 할아버지를 지하에 가두어 버렸다. 이하는 강석의 범죄 장부를 경찰에 전송함과 동시에 지하 방해 잠금 장치를 강제 해제했다. 할아버지는 무사히 구출되어 현우의 품으로 돌아왔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현우야, 내가 저 나쁜 놈들을 말해주려고 했어. 현우는 오열하며 할아버지를 감싸 안았다. 이하는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눈 내리는 거리로 나왔다. 범죄를 지우려던 기술의 오만을 이하는 자신의 방식으로 심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의 모니터에는 다시 다음 진실을 향한 새로운 데이터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제4화 버려진 설계자의 심판. 와이퍼가 거칠게 유리창을 후었지만 폭우는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거셌다.
최신형 자율주행 세단 안에서 민석은 편안하게 등받이에 몸을 끼댄 채 눈을 붙이고 있었다. 차는 매끄럽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완벽한 알고리즘이 그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였다. 차 내부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기계 노이즈가 터져 나왔다. 대시보드 화면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며 경고음이 울렸다. 위험 전방 OM 암벽 감지. 회피 조향을 시작합니다. 뭐야? 놀란 민석이 핸들을 잡으려 했지만 핸들은 이미 무서운 힘으로 왼쪽으로 꺾이고 있었다. 전방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도로였다. 하지만 차는 존재하지 않는 벽을 피하려는 듯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비명은 빗소리에 묻혔고 저 멀리 고가도로 위 우비를 입은 남자가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사고 후 일주일 뒤 이 아내 사무실로 한 여자가 찾아왔다. 민석의 아내였다. 남편은 전신마비 상태예요. 그런데 경찰은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난 거라고 해요. 블랙박스에도 아무것도 안 찍혔고 제조사 기록에는 남편이 직접 핸들을 꺾었다고 적혀 있대요. 민석의 아내가 다녀간 뒤 이하는 곧장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 형사를 만났다. 박 형사는 골치 아프다는 듯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다. 사건 담당인 박 형사는 과거 이한의 도움으로 자신의 파면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다. 박 형사는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이안, 여긴 왜 왔어? 이미 결론 났어. 제조사 엔지니어들이 와서 데이터 다 훑고 갔다고. 기록에 운전자가 핸들 꺾을 건 거 다 찍혀 있는데 뭘 더 보겠다는 거야? 이한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 엔지니어들이 자기네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말할 바보들입니까? 그래도 기록은 거짓말 안 하잖아? 기록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되기 전에 진실이 지워진 겁니다. 이한이 박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제조사는 소프트웨어 로그만 받겠죠. 하지만 저는 정기적 신호를 보려는 겁니다. 박 형사는 고민에 빠졌다. 위에서는 빨리 종결하라며 압박을 넣고 있었지만 과거 이한이 해결했던 사건들이 떠올랐다.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보관소 카드키를 꺼냈다. 딱 30분이다. 나 징계 먹으면 네가 책임져. 증거 보관소 구석 찌그러진 사고 차량 앞에 선 이한이 가방에서 소형 장비들을 꺼냈다. 박 형사가 순경들의 눈을 돌리는 사이 이한은 능숙하게 대시보드 하단을 뜯어내고 메인 제어 장치 시외 덮개를 열었다. 가방에서 정밀 수술용 핀셋과 소형 현미경을 꺼냈다. 그는 컴퓨터의 공식적인 접속구인 데이터 포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곳은 이미 제조사의 암호화 시스템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잠겼다면 벽을 뚫으면 되지. 이하는 컴퓨터의 심장부인 메인회로 기판 PCB를 드러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백 개의 금속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곳이었다. 그는 데이터가 중앙 처리 장치 CPU로 들어가기 직전에 길목을 찾아냈다. 그는 떨림 없는 손으로 미세한 바늘 형태의 측정기 프로브 회로의 금속 접점 위에 아주 정밀하게 올렸다. 마치 신경회로에 침을 놓는 침술사 같았다. 기록 장치는 핸들이 꺾였다고 적었겠지만 이 회로를 흐르는 전기 신호는 외부에서 강한 레이저 간섭이 들어왔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연결이 완료되자 이한의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신호라 시그널과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하드웨어의 진실이 이한의 눈앞에 발가벗겨진 채 드러난 순간이었다. 회로 기판에서 추출된 푸른색 데이터 파동이 이한의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웠다. 박 형사님,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기계가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 이한이 엔터키를 누르자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며 이한의 고유 영역인 하이퍼타임. 화면 속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유리 조각처럼 공중에 멈춰섰다. 초당 60프레임이었던 영상이 이한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픽셀 단위로 쪼개지며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이한은 회로 데이터에서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튀었던 0.3초의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여기입니다. 멈춰진 영상 속 핏방울 사이로 아주 희미한 녹색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0.3초 동안만 머물다 사라진 빛의 잔상이었다. 위한이 그 지점을 확대하자 자동차의 라이다리 DAR 센서 렌즈의 레이저가 부딪혀 발생하는 미세한 쿨절 현상이 드러났다. 라이다 스푸핑. 범인은 이 레이저로 차 전방에 가짜 암벽을 투사했어요. 센서는 그 가짜 벽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시스템은 그 명령의 주체를 운전자로 바꿔치기에 기록한 겁니다. 박 형사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저 녹색 점 하나가 이 모든 사고를 설계했다는 거야?
위한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빛으로 만든 유령이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유령이라도 그림자는 남기는 법입니다. 위한은 레이저 발사 각도를 역추적하는 동시에 제조사 인사 기록을 해킹했다. 그 끝에 걸려든 인물은 전직 수석 연구원 최 박사였다. 최 박사는 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천재였지만 과거 치명적인 보안 결함을 보고했다가 당시 임원이었던 민석에게 묵살당하고 해고됐다. 기술을 부정당한 설계자가 그 기술로 성공한 자에게 보내는 복수라. 위한은 최 박사가 민석의 차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온 백도어 로그를 찾아냈다. 최 박사는 자신의 경고가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민석이 가장 신뢰하던 그 자율주행 기술을 처형 도구로 바꾼 것이다. 다음 범행을 준비하던 최 박사를 고가도로 위에서 퇴치했다. 최 박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위한을 비웃었다. 내가 쏜 건 그냥 빛이야. 빛이 살인 도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지? 내 기술은 완벽해. 박사님, 당신은 레이저를 그냥 쏘지 않았어. 레이저 주파수 끝에 당신만이 사용하는 특수 코드 서명을 남겼더군. 예술가가 자기 작품에 낙관을 찍듯이 말이야. 위한의 손가락에 엔터키를 누르자 사고 차량 CPU 깊숙한 곳에서 복구된 외부 명령 로그가 최 박사의 코드와 일치하며 붉은 빛을 내뿜었다. 당신의 그 지독한 기술적 자부심이 결국 당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증거가 됐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코드가 범죄의 낙인이 된 것을 본 최 박사는 절규하며 무너져 내렸다. 민석은 누명을 벗었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공포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됐다. 위한은 씁쓸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때 꺼져있던 모니터가 저절로 켜지며 메시지가 나타났다. 0.3초의 추격자, 내 형은 내가 설계한 가장 완벽한 0.3초였지. 위한의 눈동자가 차갑게 떨렸다. 창밖 맞은편 옥상에서 누군가 번뜩이는 렌즈로 그를 조준하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위한은 나직하게 읊조렸다. 드디어 나타났군, 설계자 제로. 사무실 창밖으로 다시 차가운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제5화 자본을 움직이는 그림자.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위한의 사무실 유리창에는 성에가 하얗게 피어올랐고 낡은 라디에이터는 비명을 치르듯 덜컹거리며 마른 열기를 내뿜었다. 위한은 얼음처럼 차가운 캔커피를 손에 쥐고 증거물들을 복귀하고 있었다. 위한의 낡은 사무실 앞에 검은 세단 행렬이 멈춰선다. 그때 강성그룹의 후계자 강태준이 이한을 찾아온다. 강태준은 3년 전 이한의 형 이훈이 보냈던 암호화된 메일 헤더를 보여주며 도발한다. 내 비자금 계좌가 실시간으로 털리고 있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당신 형이 경고했던 그 마스터키의 초기 모델이야. 놈을 잡으면 당신 형이 죽기 전 나한테 보낸 진짜 리포트를 주지. 위한은 형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태준의 차에 올라탄다. 차창 너머 비치는 겨울 도시는 회색빛으로 죽어 있었다. 도착한 곳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통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은 차가운 얼음 왕국 같았다. 수사 영장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금융망 앞에서 이한이 머뭇거리자 강태준은 비웃듯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나 강태준이야. 지금 골든은행 메인센터 4번 포트 열어. 보안팀에는 내가 지시했다고 하고 로그는 남기지 마. 잠시 후 이한의 노트북 화면에 일반적인 해커라면 평생 구경도 못할 금융권 통합 결제망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대한민국 모든 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흐르는 금기된 영역. 강태준은 오만하게 속삭인다. 이게 자본의 힘이야, 이한 씨. 당신이 정의를 외치며 영장을 기다릴 때 나는 이미 진실의 목덜미를 잡고 있지. 위한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압도적인 데이터의 바닷속에서만 제로가 남긴 미세한 노이즈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한은 쏟아지는 금융 데이터 사이에서 하이퍼타임. 디지털 세계의 시간이 느려지고 수백만 건의 송금 기록이 입자로 분해된다. 위한은 돈이 이동하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유령 계좌를 포착한다. 이 계좌는 단순한 절취용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이름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세탁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제로의 정교하고도 차가운 설계였다. 위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번개처럼 움직였다. 하이퍼타임 속에서 추적한 신호의 끝은 놀랍게도 강태준이 소유한 강남의 한 프리미엄 아파트였다. 범인의 위치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이 소유한 아파트 단지 지하 3층 전기실 옆 보조 서버실입니다. 내 발밑에서 내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해장 하나는 마음에 드는군. 강태준은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다. 그 구역 기지국 내려. 5분간 암전시킨다. 쥐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신호 못 보내게.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의 모든 통신이 끊겼다. 위하는 통신이 완전히 차단되기 직전 범인의 서버에 강제로 침투해 마지막 데이터 패킷을 낚아챘다. 그 패킷에는 서버 접속을 위해 사용된 관리자 고유 식별 번호와 함께 범인이 남긴 짧은 주소 코드가 들어있었다. 위하는 그 코드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3년 전 형 이훈의 팀에서만 공유하던 특유의 코딩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이 코드 형의 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0.3초의 오차를 보정하는 이 수식, 이건 김진석 씨의 방식입니다. 김진석? 3년 전 이윤이 사고 났을 때 자취를 감췄던 그 수석 개발자? 본부장님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형과 함께 내쳤던 사람 중 한 명이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강태준의 경호팀에 의해 끌려온 김진석은 피굴한 눈빛 대신 기괴한 웃음을 보였다. 그는 제로를 데이터를 지배하는 신이라 부르며 자신은 그저 위대한 실험의 일부일 뿐이라고 읊조렸다. 이하는 분노하며 배후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로를 향한 맹목적인 숭배뿐이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범인은 다시 끌려나갔고 이하는 그가 남긴 노트북에서 제로와 교신한 암호화된 코드 조각을 확보했다. 그는 제로가 준 마스터키 일부 기능을 시험해보고 있었다. 위하는 통신이 끊기기 직전 범인의 컴퓨터에서 제로와 교신한 암호화된 코드의 조각을 확보한다. 상황이 정리된 후 강태준은 약속대로 이훈이 남긴 메일의 원본 파일을 해독해준다. 그 안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장악할 수 있는 마스터키 프로젝트의 실체가 적혀 있었다. 이훈은 이것이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다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이한에게 서류를 던지며 말한다. 진실을 알게 된 기분이 어때? 이제 넌 선택해야 해. 형처럼 정의롭게 죽을 건지 아니면 나처럼 이 더러운 힘을 이용해 놈들을 짓밟을 건지. 위하는 형의 리포트 마지막에 적힌 진실은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문구를 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펜트하우스를 나선다.